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 2번 정도 더 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길고 긴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 첫 시작은 제가 그동안에 이 작품의 배경, 이 작품에 대한 영향력,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얘기들을 해왔더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지 않고 노트북 LM한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해설을 해봤더니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노트북 LM을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해봐서 최종 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까지 시도를 해보면서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첫 부분을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여러분 리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리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자, 먼저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것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책몰 채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책모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함께 읽는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강의 전설적인 데뷔작이죠. 슬픔이여 안녕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는 거예요. 그녀의 문학 세계가 어떻게 그 날카로운 슬픔에서 보다 깊고 서늘한 고독으로 심화되었는지 그 여정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강의 데뷔는 정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당대의 문학 거장이었던 프랑수아 모리아크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문학적 장점이 폭발한다. 아니, 대체 18살 소녀가 쓴 글이 어떻길래 이런 극찬과 동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사강이라는 작가가 숨쉬고 있던 시대의 공기를 한번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눈부신 데뷔작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그 뜨거운 슬픔이 이토록 차가운 고독으로 변해갔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들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사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프랑스. 뭐랄까, 모든 억압이 사라진 뒤에 찾아온 현기증 나는 자유와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어떤 조용한 공허함. 바로 그 독특한 공기 말입니다. 당시 비평가들이 사강의 스타일을 정말 기가 막힌 말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불안한 태연함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고 태연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권태와 실존적인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사강의 세계를 여는 마스터키를 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시대의 사르트르나 카뮤 같은 철학자들이 실존주의를 막 설명하고 설교했다면 사강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그녀의 인물들은 철학을 그냥 살아냅니다. 실존주의가 그들이 숨쉬는 공기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 현기증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불안한 태어남이 처음으로 세상에 터져나온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그녀의 센세이셔널한 데뷔작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이 소설의 모든 것은 오직 17살 소녀 세실의 이기적이고 뜨거운 아주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펼쳐지죠. 네, 핵심은 이겁니다. 지중해의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주인공 세실은 자신의 자유롭고 방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음모를 꾸미죠. 이건 젊음의 그 이기심과 반항이 결국 어떤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슬픔이라는 낯선 감정을 난생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말 강렬한 1인칭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년이 흐릅니다. 사강은 자신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죠. 그런데 이번에는 렌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카메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의 소녀가 아니라 파리의 쓸쓸한 아파트에 있는 39살 여성 폴의 조용한 절망에 아주 가깝게 다가갑니다. 이 변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외부에서 벌어지던 극적인 사건,
그 뜨거운 갈등이 이제는 한 인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묘묘한 투쟁으로 옮겨온 겁니다. 사랑이 열정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을 때 그 익숙함과 고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작품 사이에서 대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깊어졌을까요? 사강의 작가적 성숙을 저희는 7가지 핵심적인 변화의 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서술 시점. 10대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듯한 열정적인 나의 목소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관찰하는 그녀의 시선으로 이동했다는 점.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7가지가 사강의 성숙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주인공의 나이가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권력 게임으로 보던 시각이 어떻게 우울한 습관으로 변하는지, 죄의 대가 같았던 고독이 어떻게 자유의 다른 이름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두 소설이 내리는 윤리적 결론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의 내면부터 보죠. 세실의 세상은 좋거나 나쁘거나 흑과 백으로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하지만 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복잡한 회색지대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바로 이 모순적인 내면, 이게 바로 성숙의 증거죠.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실에게 사랑은 소유욕, 질투, 이런 것들이 뒤엉킨 권력 게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폴에게 사랑은 더 이상 그런 뜨거운 게 아니죠. 오히려 깨질까봐 두려워서 조심조심 유지하는 우울한 습관에 가깝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4강의 시선이 결정적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고독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처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성인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숙명, 즉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그려집니다. 고독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제목이 등장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질문, 단순히 음악 취향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이건 폴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순수하게 사랑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하고 묻는 자기 감정의 마비 상태를 찌르는 자기 진단인 셈입니다. 두 작품의 결말을 비교해보면 이 모든 변화가 선명해집니다. 슬픔이여 안녕의 결말은 결국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라는 도덕적 심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요. 사랑, 자유, 행복, 이 모든 게 결코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삶의 근본적인 타협을 조용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나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문학사에서 사강의 진짜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녀는 그 수많은 당대의 거장들과 무엇이 달랐고 과연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네, 보부아르처럼 여성의 욕망을 탐구했지만 머리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접근했고요. 사르트르와 카뮤처럼 실존적 공허를 다뤘지만 어려운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로 풀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철학을 저 높은 강단에서 끌어내려서 바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온 작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사강적 히로인이라는 원형이 탄생합니다. 강인하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그래서 더 외로운 여성. 자율적인 주체로 살고 싶다는 욕망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는 이 인물. 이거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녀의 영향력은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프랑스의 가장 유력한 신문인 르몽드가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책 100권을 선정했는데 슬픔이여 안녕이 무려 4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소위 얇은 소설이 문학사에 얼마나 두꺼운 흔적을 남겼는지 증명하는 숫자죠. 오늘 긴 분석을 마치면서
사강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함께 곱씹어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할 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연애소설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일 겁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 부분 13장이 됩니다. 이 책이 13장인데 지난번까지는 얘기가 폴과 시몬 간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그렇게 가는 걸 보게 되는데 13장에 오게 되면은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 해야겠어. 식사 후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 폴이 자리를 뜨는 순간 로제는 몸을 일으켰다. 폴은 자기 일로 그를 번거롭게 해야 할 때면 그에게 예의상 혹은 진심에서 어레짓곤 하던 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전화기를 향해 습한 청개를 내려가면서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났다. 시몬과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시몬은 몹시 열성적이고 즐거워하고 그녀를 배려할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그녀의 사소한 욕구 하나하나를 채워줄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몬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 자신보다도 미리 알아채곤 했는데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배려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집을 나오면서 두 팔로 베개를 끌어안고 검은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반쯤 잠들어 있는 그의 곁에 정호에 전화할게 라고 쓴 메모를 놓아두었다. 하지만 정호의 로제를 만난 그녀는 이제야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게으른 젊은 연인에게 전화를 걸 참이었다. 로제가 사실을 눈치챘을까?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그랬듯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다. 신호가 가자마자 시몬이 즉각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여보세요? 라고 하자 그는 웃기 시작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일어났어? 11시부터 일어나 있었어. 지금 1시야. 전화국에 전화해서 전화가 고장이 아닌지 물어봤어. 어째서? 당신이 정오에 전화하기로 했잖아. 어디야? 리지 식당이야.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참이야. 아, 그래? 시몬이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로제와 점심을 먹을 거야. 아, 그래? 당신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봐? 아, 그래? 라고 말이야. 늦어도 2시 30분에는 상점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은 뭐 해?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져오려고 해. 시몬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걸 당신 옷장 옷걸이에 걸어놓고 데스노스 기념관에 가서 당신 마음에 들 만한 수채화를 찾아볼 거야. 한순간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았다. 전혀 관계없는 두 구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다니 정말이지 시몽다웠다. 그런데 왜? 내 집에 당신 옷장을 만들려는 거야? 그녀는 그를 만류하기 위해 좀 더 진지한 이유를 생각해내려 애썼다. 하지만 어떤 이유를 댄단 말인가? 시몽은 그녀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고 지금까지는 그녀도 그 사실을 나무란 적이 없지 않았던가? 그래,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경호원이 될 생각이고 그에 걸맞는 복장을 갖출 거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 전화에 1시간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로제가 위층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 것이고 그녀는 그를 앞에 두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해 라고 말하며 시몽은 전화를 끊었다. 전화 박스 밖으로 나오면서 그녀는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기계적으로 머리에 빗질을 했다. 거울 속에는 방금 누군가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은 얼굴이 있었다. 로제는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낮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폴은 놀랐다. 뭐가 잘 안 풀려? 왜 그렇게 묻지? 아, 이 드라이신 때문에? 아니야,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오랜만에 보네. 그녀가 말했다. 약간 방심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보자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는 정말로 그렇게 되겠지. 이게 2달 만에 보는 건가, 석 달 만에 보는 건가 라고 말하면서 차분히 날수를 헤아리겠지. 부자연스러운 몸집과 피곤한 얼굴, 좀 야비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태도는 어린아이 같은 로제.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입은 잿빛 재킷은 낡은 것이었다. 그들이 처음 사귈 무렵에는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그 재킷이 그녀 방 의자 위에 걸쳐져 있지 않았던가. 그는 그 재킷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가 옷맵시에 신경을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실제로 옷맵시가 나기에는 좀 뚱뚱한 편이었다. 보름만이네. 잘 지내? 그녀가 차분히 물었다. 응, 그럭저럭 지내. 그가 말을 멈추었다. 그는 그녀가 일은 어때? 라고 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묻지 않았다. 우선 그에게 시몽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래야만 그가 자기 근황을 털어놓은 후 조롱당했다고 느끼지 않으리라. 요즘 즐겁게 지내? 그가 물었다. 그녀가 동작을 멈추었다. 관자놀이에서 박동소리가 울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귀에 대답하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몽을 다시 만났어. 자주 만나. 아, 그 매력적인 청년 말이야? 여전히 당신한테 미쳐있나? 로제가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길을 들지 않은 채 한 번 더 끄덕였다. 그게 그렇게 즐거워? 로제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제가 그녀를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몽을 먹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냥 즐거운 거야. 아니면 그 즐거운 거 이상이야? 이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로제는 숟가락을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입 주위에 파인 2개의 기다란 주름과 검은 무늬가 살짝 진 푸른색 두 눈과 굳어진 얼굴을 뜯어보며 그녀는 미칠 듯한 애정을 느꼈다. 그 이상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로제의 손이 다시 숟가락을 찾아들었다. 로제는 도대체 자몽을 제대로 먹을 줄 모른다고 폴은 생각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난 말할 게 별로 없어. 로제가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그가 불행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하다면 그는 그녀를 비난했으리라. 하지만 눈앞에 그는 돌 팔매질을 당한 사람 같았고 마지막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과거형으로 말하는군.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로제. 내가 지금 여전히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보를 응시했다. 폴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스스로의 자유에 집착하고 있고 그걸 잃을까봐 두렵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요컨대 나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에는 말이야. 정말이지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로제가 불쑥 말했다. 물론 당신이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 적어도 그 친구에게 여자를 유혹하는 재주는 있나 보지? 이건 그런 재주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가 슬쩍 긴장을 푸는 것을 보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가 정스러웠다. 로제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인 위기일 뿐이고 그는 여전히 폴의 애인, 그녀의 진짜 애인, 그녀의 남자가 아닌가. 하긴 나도 물론 분명히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의 아픈 것을 찌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 하고 그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당신과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내가 풋내기 청년과의 불장난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생각 못했어. 로제가 말했다. 당신이 벌이는 어린 여자와의 불장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겠지. 폴이 즉각 응수했다. 그게 훨씬 더 정상적이지.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폴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내 나이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가? 폴, 이번에는 로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차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차 문으로 손을 넣어 그녀가 깜빡 잊고 누르지 않은 스위치를 켜주었다. 로제의 손. 그녀는 흐트러진 얼굴을 그에게서 돌렸다. 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비열했어. 날 용서해줘.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 알아. 나도 나빴어. 우리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녀가 말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가, 자기. 그가 차문을 향해 몸을 숙였다. 내겐 당신밖에 없어, 폴. 그녀는 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와이퍼를 작동시켰고 자신의 그런 행동에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1시 30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상을 고칠 시간은 충분했다. 그녀는 시몽이 집에서 나갔기를 바라는 동시에 혹시 나가고 없을까봐 불안했다. 그녀는 아파트 건물 현관문 앞에서 그와 마주쳤다. 폴, 무슨 일이에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시몽은 다시 그녀에게 높임말을 썼다. 내가 온 걸 보고 나를 가엾게 여기겠군 하고 생각하자 그녀는 더욱 눈물이 났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강기 안에서 그는 그녀를 얼싸안고 그만 울라고 달린 다음 그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라고 나직하게 내뱉었다.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지금 내 얼굴 엉망일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런 표현을 책이나 영화에서 수없이 보고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시몬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묻지 마.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묻지 않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걸 물을 거야. 조만간 말이야. 난 누구든 당신을 울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일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고. 시몽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런데 과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들이란 정말이지 어쩔 수 없는 족속 아닌가? 그럴 수 있겠어? 당신을 울리기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이 고통받는 편이 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시몽은 폴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시몽은 위스키를 4분의 3병쯤 마신 상태였다. 그는 외출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위험을 보이려 몹시 애쓰면서 개인적인 걱정거리가 있다면서 존재의 어려움에 대해 힘들게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그녀가 신발을 벗기는 동안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측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제 폴이 로제를 만나러 왔습니다. 로제로 만나러 와서 로제와 대화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또 로제와의 대화 속에서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릴까라는 좀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잘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폴의 이 나쁜 여자구만 하면서 그렇게 금방 단죄한다든지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리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참 이 소설이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아무튼 13장을 한번 같이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시작이 폴이 로제를 만났습니다. 로제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상당히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로제는 지금 여기 나오기 직전에 누구께 가서 자고 있었나요? 매지한테 가서 잠자고 아침까지 거기서 먹고 점심시간에 이 폴을 만나러 왔습니다. 참 간땡이도 컸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로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폴 쪽은 또 어떻습니까? 폴 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젊은 변호사인 이 시몽을 인제는 끝판낼 것 같다. 시몽하고 인제 좋게 되어지면서 끝나는가 보다. 요 앞장 12장에서는 시몽하고의 어떤 그야말로 환상적인 첫날 밤을 보내고 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봤으니까 우리는 지금 만나서 끝낼라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끝내려고 만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양다리 작전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쪽에 로제도 관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난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여자가 양다리 작전을 폈을까라는 것보다도 저는 더 심리적인 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갖기는 부담스럽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죠? 지금 거부 아니야라고 하기는 너무 절호의 기어다 느껴지고, 이런 심리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합니다. 쉽게 결정을 못 하고, 그래서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으려는 심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으려는 이 심리 속에서 매우 복잡한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밥 먹으러 나왔다가 첫 문장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전화 한 통화 해야겠어? 이제 당신은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전화하려면은 전화 부스가 있는 쪽에 거기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전화 한 통화 해야 되겠다. 그 얘기하면서 내려가서 폴이 자리를 떠는 순간 로제는 몸을 일으켰다. 로제도 자기를 만나러 와서 여자가 전화 한 통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낌새가 안 좋겠죠. 아무튼 그에게 예의상 폴은 자기 일로 그를 번거롭게 할 때면 그에게 예의상 혹은 진심에서 어뢰 짓고 하던 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죠. 좀 미안하죠. 폴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은 변호사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겠죠. 전화 부스가 아마 아래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층을 향해서 내려갔고, 거기 가서 누구께 전화하는가 하면 시몽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나요? 이쪽 만나시면 그냥 또 이쪽 충실히 하면 될 텐데 또 이쪽을 관리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몽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시몽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 자신도 미리 알아채곤 했다. 둘이 이제 서로 아주 벌써 육체적 관계도 나누고 정신적으로라든지 많은 부분이 서로 이제 공유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시몽은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 자신보다 미리 알아채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배려여서 나온 거다. 특히 이제 시몽은 그렇죠. 워낙 폴에게 푹 빠져 있다 보니까 폴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벌써 폴을 워낙 배려하다 보니까 행동 속에서 그걸 다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녀는 집을 나오면서 두 팔로 베개를 끌어안고 검은 머리카락을 흐트린 채 반쯤 잠들어 있는 그의 곁에 정오에 전화할게 자고 있는 그 옆에다가 메모를 남겨놓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러 이제 내려왔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즉각 시몽이 전화를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모를 받겠죠. 자고 있나 가지고. 그녀가 여보세요라고 하자 그는 웃기 시작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일어나서 11시부터 일어나 있어. 지금 1시야. 전화국에 전화해서 전화가 고장이 아닌지까지 알아봤어. 정오에 전화할게 했던 사람이 전화가 안 왔고 이제 이렇게 1시나 돼서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그렇게 어디야? 그러니까 점심 식사 있다 했잖아. 약속 있다 했잖아. 리지 식당이야.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참이야. 그러면서 리지 식당에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었고 침묵이 흘렀다. 이었고 그녀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건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니까 늦어도 2시 반까지는 상점으로 들어갈 거야. 당신은 뭐 해?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져오려고 그래. 시몽이 재빨리 대답했다. 시몽이 어머니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폴의 집에 지금 아침에 자고 있지 않습니까? 폴의 집에다가
자기 옷장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제 뭐랄까 자기 아지트처럼 자기 집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집에 "옷장을 만들려는 거야?" 인제 그럽니다. 그 얘기하니. 그녀는 만류하기 위해서 좀 더 진지한 이유를 생각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떤 이유를 댄단 말인가? 그렇죠. 시몬은 그녀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시몬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녀 곁을 떠난 적 없었고 지금까지는 그녀도 그 사실을 나무란 적이 없지 않았던가. "그래,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경호원이 될 생각이고 그에 알맞은 복장을 갖출 거야." 이 시몬이 갖게 되는 폴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라 할까요? 그 모습을 뭘로 볼 수 있나요? "이 폴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경호원이 되려고 경호원 옷을 복장을 갖추려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 전화에 1 시간이 걸린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화하는데 정말 1 시간 넘게 느낌이 들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런지. 위층에는 지금 로제가 밥 먹기 전에 기다리고 있고 지금 아래층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죠. 자기 정부께 인제 전화를 하고 있죠. 이러니까 그게 인제 또 더군다나 옷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인제 이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또 로제가 와서 잔다든지 로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그녀는 전화를 끊으면서 "사랑해." 그렇게 하고 인제 전화를 그다음에 폴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와서 습관적으로 거울에 가서 자기 머리를 빗질하고 이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방금 누군가에게 "사랑해." 하는 말을 들은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까 "사랑해."라고 했던 그거를 지금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얼굴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랑해." 하는 말을 들었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제께 올라갑니다. 로제는 칵테일을 마시고 그가 낮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는 폴은 뭐 "일이 잘 안 풀려?" 하면서 이제 놀라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지?" 이 드라이진 때문에?" "아니야.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약간 방심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보자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는 정말로 그렇게 되겠지. 이제 2달 만에 보는 건가 3달 만에 보는 건가."라고 말하며 차분히 날술을 헤아리겠지. 부자연스러운 몸집과 피곤한 얼굴, 좀 야비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태도는 어린아이 같은 로제. 또 인제 이렇게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로제가 마치 어떻게 되나요? 강연할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태도 그런 것들에 인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인제 눈물이 나려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입은 잿빛 재킷은 낡은 것이었다. 로제가 입고 나온 재킷이 낡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사귈 무렵에는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그 재킷이 그녀 방 의자 위에 걸쳐져 있지 않던가. 그러니까 폴 방에 있던 그 재킷, 그 오래된 낡은 잿빛 재킷은 둘이 사귈 때에 그때에 아마 5 년일 겁니다. 5년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요. 5년 전에 입었던 그 재킷이 이제는 벌써 낡았고 또 어느 정도 로제는 또 몸도 좀 더 뚱뚱해지는 편이고 등등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그는 그 재킷을 무척 사랑스러워했다. 그가 몸매시에 신걸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실제로 옷 맵시가 나기에는 좀 뚱뚱한 편이었다. "보름 만이네. 잘 지내?" 그녀가 인제 얼마 만에 만났는가를 하면서 아까는 생각이었고요. 실제 인제 묻는 "보름 만이네. 네 잘 지내?" 그랬더니 그럭저럭 인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가 말을 멈췄다. 그는 그녀가 "일은 어때?" 라고 물어야 할 판인데 그걸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즘 즐겁게 지내?" 라고 누가 묻는고 하니 로제가 묻습니다. 예. 로제가
요즘 즐겁게 지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동작을 멈췄다. 관자놀이에서 박동 소리가 울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그녀도 바람 피고 있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녀의 귀에 대답하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자기께 들려왔다는 목소리 당연히 들리겠죠. 아, 그만큼 긴장됐다고. 자기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게 집중되어져 있죠. 시몽을 자주 만났어. 자주 만나. 그 양심은 절대 거짓말은 못하죠. 시몽이 오늘 지금 내 집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를 못하겠죠. 자고 지금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못하죠. 대신에 시몽을 만나서 시몽 자주 만나. 그렇게 정도만. 그럴 때만은 그 매력적인 청년 말이야. 완전 당신인데 미쳐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앵간히 로제도 떨떠름한 어떤 그걸로서 당신한테 미쳐 있던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눈길을 들지 않은 채 한 번 더 끄덕였다. 그렇게 했더니 로제가 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즐거워? 아니, 물어볼 필요는 뭐 있나요? 즐겁지. 그런데 이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시몽한테 빠져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묻겠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제가 그녀를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몽을 먹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 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 폴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느냐니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즐거운 거야? 아니면 즐거운 거 그 이상이야? 이제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마치 긴장이 확 올라갔죠. 로제는 숟가락을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입 주위에 파인 두 개의 기다란 주름과 검은 무리가 살짝 찐 푸른색 두 눈과 굳어진 얼굴을 뜯어보며 그녀는 미칠 듯한 애정을 누구께 애정을 느꼈을까요? 이제 막상 끝장내려니까 이 로제가 또 그렇게 애정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그 이상이야?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로제의 손이 다시 숟가락을 찾아 들었다. 로제는 도대체 자몽을 제대로 먹을 줄 모른다고 폴은 생각했다. 영감 로제도 흥분됐겠죠. 한편으로 매우 긴장됐겠죠. 연구하면 자기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다른 정부께 폭 빠져 있는 걸 자기 입으로 질문했을 때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몽을 제대로 먹을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고 폴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그렇죠. 시간이 멈춘 듯 하겠죠.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 했다. 이제 하도 긴장을 하니까 그렇게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척까지도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말할 게 별로 없어. 로제가 말했다. 그렇죠. 말할 게 없겠죠. 그렇게 좋다는데 그 말에 그녀는 그가 불행하게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하다면 그는 그녀를 비난했으리라. 하지만 그 눈앞에 그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 같았고 마지막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참 이렇게 보면 여자의 마음도 또 아프죠. 마지막 돌팔매질을 자기가 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도 사장이 있겠지. 그럴 때는 과거형으로 말하는군.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로제. 내가 지금 여전히 모든 게 당신께 달려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보를 엉치했다. 폴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스스로의 자유에 집착하고 있고 그걸 잃을까봐 두렵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요컨대 나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에는 말이야. 그렇게 말했더니만은 로제가 정말이지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물론 당신이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 적어도 그 친구에게 여자를 유혹하는 재주는 있나 보지. 그 젊은 친구가 여자를 유혹하는 재주는 있나 보지. 이제 그렇게 좀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이건 그런 재주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거의 뭐 짱나는 분위기죠, 분위기가. 그가 슬쩍 긴장을 푸는 것을 보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가 정서스러웠다. 그는 순간에 아까는 눈물이 날라 했다가 지금은 또 순간적으로 정오심까지 생깁니다.
로제는 자신을 되찾았다. 그렇죠. 로제도 이제 자신감을 찾아야지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인 위기일 뿐이고 그는 여전히 폴의 애인이고 그녀의 진짜 애인, 그녀의 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또 합니다. 하긴 나도 물론 분명히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라고 그녀는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아픈 곳을 찌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 하고 그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이제 혼자서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기를 만나러 오기 바로 직전에 그 매지인의 집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자기를 만나러 왔으리라고 그렇게 험하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죠. 비록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 여린 그 부분을 봅니다. 그다음 한번 보세요. 로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과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한낱 풋내기 청년과의 불장난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생각 못했어. 조금 이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버리는 어린 여자와의 불장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겠지. 폴이 즉각 응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니는 바람피지 않나? 니는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쪽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와 누굽니까? 매지를 얘기하죠. 지금 막 자고 나온 그 매지의 얘기를 하고 그게 훨씬 더 정상적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시대에 남성 중심의 생각을 하겠죠. 나는 남자니까 바람 피워도 괜찮고 니는 바람 피우면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고 그게 훨씬 더 정상적이지. 내가 젊은 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나. 그러나 네가 젊은 남자하고 그러는 거는 비정상적이라 이거죠. 얘기가 되나요? 그런 면에서는 인제 한계가 그 시대적 한계가 딱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지금 와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든 이 소설에서 분명한 거는 그 시대는 아직까지도 이같이 남성이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그 관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절이었다면 여자가 바람피는 것 그것도 더 젊은 남자와의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인제 그런 얘기. 폴은 몸을 떨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정상적이라 그러고 나는 비정상이라니까 폴이 인제 몸이 뜰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 열받아 버렸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나올 차례군." 그다음에 "네가 어떻게 14 살이나 더 어린 남자하고 붙어 지내니?" 이런 쪽으로 인제 들을 것 같은 게 인제 감정이 확 치솟게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나이가 나올 차례군." 그렇게 하면서 일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폴." 하면서 잡으려고 해요. 그가 문까지 따라 나옵니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까지 따라왔다. 그럼 로제가 인제 계속 따라오면서 그러는데 예의치 않고 차에 가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립니다. 워낙 흥분해서 왠가하면 어떤 버튼을 안 누르면서 제대로 안 하면서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로제가 그걸 이렇게 차문 사이로 손을 넣어 가지고 그녀가 깜빡 잊어버리고 누르지 않는 스위치를 인제 눌러 주고요. 그래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얼굴을 그에게 돌렸다. 그렇죠. 눈물 흘리는 그거를 남자께 보여줄 판에 없겠죠. "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비열했어." 인제 이렇게 되니까 로제가 거기다 대놓고 내가 비열했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 알아. 나도 나빴어." 그렇죠. 따지고 보면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폴도 잘한 건 없죠. 그러지 않나요? 이건 또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또 해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폴이 갖게 되는 양심적인 것 한 가책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젊은 남자가 해 가지고 마냥 좋아한 게 아니었고 그나마 이 로제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고렇게 보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좀 만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자리를 뜹니다. 잘 가, 잘 가, 자기. 내겐 당신밖에 없어, 폴. 입에 발린 소리를 다 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가는 여자께 내겐 당신뿐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거 뭐 자꾸 그렇게 그 앞에서 질질 짤 수는 없겠죠.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렸다. 예. 그녀는 기계적으로 와이프를 작동시키고 흐르니까 기계적으로 와이프를 작동시켰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그런 행동에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1시 30분.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을 고칠 시간으로는 충분했다. 그녀는 시몽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동시에 혹시나 나가고 없을까 불안해했다. 그는 아파트 건물 현관문 앞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현관문에서 집에 왔는데 마주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울었는 모습이든지 흐트러진 머리카락인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몽이 얘기가 폴,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묻습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시몽은 다시 그녀의 높임말을 썼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높임말을 안 쓰다가 갑자기 높임말을 썼다는 겁니다. 내가 운 거를 보고 나를 가엾게 여기겠군 하고 생각하자 그녀는 더욱 눈물이 났다. 그렇죠? 더욱 눈물이 났겠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관계 안에서 그는 그녀를 얼싸안고 그만 울라고 달랜 다음 그렇죠. 이럴 경우는 달래야지 무슨 뭐 누가 그랬느냐는 동 무슨 소리 들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달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감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어. 나직이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음이 그냥 터져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폴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얼굴 엉망일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런 표현을 책이나 영화에서 수없이 보고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시몬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묻지 마. 그런가 하면 다시 그 말을 반복하기 그러니까 시몬의 얘기가 오늘은 묻지 않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물을 거야. 조만간 말이야. 난 누구든 당신을 울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오, 이 또 멋있는 얘기가 나오죠. 누군가가 울리는 걸 난 참을 수가 없어. 왠가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못 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족속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어? 그렇게 묻습니다. 또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을 울리기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이 고통받는 편이 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시몬은 폴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이런 면에서 시몬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폴의 일편단심입니다. 차라리 당신을 울리긴보다는 내가 고통받겠다는 거지. 그날 밤입니다. 밤에 이제 퇴근해서 돌아왔던 위스키를 4분의 3병쯤 혼자서 마셨고 외출하지 않은 채 시몽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발을 벗겨서 침대에서 눕히자마자 그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로제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오늘 벌어진 일은 만만찮은 일이었죠. 여기에서 또다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시몽이 폴을 사랑하는가를 느낄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폴은 참 자신이 두 남자를 두고 벌어지게 되는 이 심리적 갈등을 그게 이제 치닫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제는 창가에 서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일드 프랑스에 있는 민박집이었다. 그곳의 풍광은 지친 도시인들이 떠올리는 자연의 개념에 기묘하게도 꼭 들어맞았다. 고요한 언덕, 비옥한 밭, 그리고 광고판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는 이런 엄숙한 순간, 묵직하고 차가운 비냄새와 더불어 그에게 절실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한 그 아득한 진짜 자연이었다.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주말을 보내기엔 기막힌 날씨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멋지군.
나는 이 안개가 좋아.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뜻한 침대 속에서 메이지가 몸을 돌렸다. 창문 좀 닫아줘. 날씨가 추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시트를 어깨까지 끌어당겼다. 몸은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지만 이 낯선 곳에서 딴 데 정신이 팔린 듯 말이 없는 로제, 끝없이 펼쳐진 저 밖과 함께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에 그녀는 질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창문 좀 닫아달라고 했잖아. 그녀가 건조하게 다시 말했다. 로제는 골로아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날의 첫 담배였다. 그런 다음 그는 불쾌한 동시에 감미로운 담배의 쓴맛을 음미했다. 등 뒤에서 매지가 그에게 적의를 피우는 것을 그는 초조한 기분으로 감지했다. 저 여자가 화가 난 나머지 튕겨지듯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함께 다닐 만한 길 잃은 개를 한 마리 찾아내 하루 종일 들판을 돌아다닐 텐데.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하고 난 뒤에도 매지는 망설이고 있었다. 창문 같은 건 잊어버리고 다시 잠이 들든가 아니면 진짜 싸움을 시작하든가 할 수 있었다. 잠에서 채 깨지 않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난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야. 그는 창문을 닫아줘야 하는 남자고 라는 말들이 울려대고 있었다. 동시에 그날 아주 이른 시각에 깨어난 본능을 통해 지금은 로제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타협안을 선택했다. 창문 좀 닫고 아침 식사를 주문해줘, 자기. 실망한 로제는 몸을 돌리고는 되는 대로 말했다. 자기라고? 그게 무슨 뜻인데? 자기라니.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야. 자기라는 게 무슨 뜻인 줄이나 알아? 당신은 나를 당신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야? 자기라는 말에 다른 뜻이라도 있나? 이건 정말 좀 심하군.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도 놀라며 생각했다. 여자가 쓰는 말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건 끝이 가까웠다는 얘긴데 도대체 왜 그래? 메이지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침대 밖으로 내밀었다. 그는 그 얼굴이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그 젖가슴에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았다. 천박했다. 여자는 천박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감정 말이야. 당신에게 난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야. 편리하고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그러니 나를 자기라고 부르지 마. 특히 아침에는 말이야. 밤에는 아직 참고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로제, 난 당신을 사랑하는걸. 정말로 놀란 듯 메이지가 반박했다. 아, 그렇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그는 거북한 그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안도감. 이런 대화가 그들의 상황을 전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로서는 성가신 사랑에 화를 내는 남자의 역할에 익숙했으므로 동시에 느꼈다. 그는 바지를 입고 스웨터를 걸친 다음 재킷을 두고 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밖으로 나왔다. 재킷을 가지러 가려면 침대를 한 바퀴 돌아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달음에 박차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현기증 같은 것이 일었다. 폴을 되찾지 못할지라도 그는 파리로 돌아가야 했다. 자동차는 싱그러운 길 위를 미끄러져 달릴 것이고 자신은 포르트 도르테유에서 조용하기 짝이 없는 일요일의 파리거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리라. 그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숙박비를 계산하고 도둑처럼 살그머니 그곳을 떠났다. 메이지는 그의 재킷을 갖고 돌아올 것이고 그는 비소에게 꽃을 들려 그녀의 집에 가서 그것을 찾아오게 하리라. 나는 처세술에 약하니까 말이야. 하고 그는 정색을 하며 생각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동안 운전에 몰두했다가는 옅고 라디오로 한 손을 뻗었다. 조금 전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상대를 자기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는 건 폴과 나의 경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사는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화면이 또 싹 바뀌어졌습니다. 로제는 창가에 서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온 이제 로제의 또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이쪽은 시몬과 폴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쪽은 또 화면이 싹 바뀌어서 로제가 어땠는가를 보게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로제는 매지하고 또 자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한 여자를 울리고 갔으면은 좀 집에 가서 생각하든지 작은 집 여자께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고 아침입니다. 로제는 창가에 서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드 프랑스에 있는 민박집이었다. 그 여자를 데리고 민박집으로 이제 여행 왔는 떠나 있습니다. 그곳의 풍광은 지친 도시인들이 떠올리는 자연의 개념에 기묘하게도 꼭 들어맞았다. 고요한 언덕, 비옥한 밭, 그리고 광고판들이 길을 따라 쭉 늘어서 있었고 등등 이런 얘기가 이쪽에 로제가 가서 매주를 데리고 가서 시외에 있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주말이긴 하지만은 날씨가 너무 기막힌 날씨구만 하면서 멋지군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안개가 좋아.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따뜻한 침대에서 매지가 몸을 돌렸다. 그러니까 밤에 같이 잔 거죠. 같이 잤는데 이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매지가 잠을 껴서 창문 좀 닫아줘요. 날씨가 추워.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녀는 시트를 어깨까지 끌어당기면서 따뜻한 행복함에 젖어 있었고 이 낯선 곳에서 딴 데 정신이 팔린 듯 말이 없는 로제. 그렇죠. 로제는 딴 데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폴과 마치 짝나듯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제하고 같이 또 이렇게 놀러 나와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기만 할 수는 없겠죠. 끝없이 펼쳐진 저 밭과 함께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에 그녀는 질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래서 또 이 매지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창밖을 이렇게 봤더니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넓은 밭 그런 것에 질에 질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서 또 소리 지르면서 건조하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문 좀 닫아 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로제는 골로아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날이 첫 담배였다. 그런 다음 그는 불쾌한 동시에 감미로운 담배의 쓴맛을 음미했다. 등 뒤에서 매지가 그에게 적의를 키우는 것을 초조한 기분으로 감지했다. 저 여자가 화가 난 나머지 튕겨지듯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타고 파리로 가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비겁하고 나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저 여자가 막 지발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좋을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이렇게 즐기는 것도 재미가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가 버리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버려라. 아까 폴이 생각했던 것,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에는 부담스러웠다면은 그 심정이 또 여기에서도 그대로 그 심리가 그대로 여기서 반영돼서 나타나 말씀드렸다시피 로제가 이 여자를 자기는 버리지는 못하겠고 이 여자가 좀 자리 박차고 가버렸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매지는 창문 좀 닫아달라 했는데 이제 매지 쪽에 걸 한번 볼게요. 매지 쪽에서 얘기가 큰일도 아닌데 뭔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창문을 닫았는데 창문을 안 닫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게 매지가 이제 침대 안에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잠에서 깨지 않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난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야. 그는 창문을 닫아줘야 하는 남자고 라는 말들이 울려대고 있었다. 그렇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라는 게 이 추위가 단순히 기온의 날씨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외롭다는 거죠. 이 여자도요. 동시에 그날 아주 이른 시각에 깨어난 본능을 통해 지금은 로제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녀는 타협안을 선택했다. 창문 좀 닫고 아침 식사를 주문해줘 자기. 뒤에 이제 자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로제는 그 자기라는 말에 그 자기라는 뜻이 무슨 말인데? 이러면서 예민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웃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야. 자기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기라도 해? 이러면서 이 자기라는 말에 이제 그 남자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건 정말 심하구먼.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도 놀라며 생각했다. 여자가 쓰는 말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건 끝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그래? 매지가 묻습니다. 그렇죠. 여자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얘 도대체 왜 그래? 여자가 쓰는 말을 꼬투리 잡는 거는 이건 끝장나자는 얘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더니 그녀는 거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침대 밖으로 그는 그의 얼굴이 우스꽝스러웠고 그의 젖가슴에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았다. 천박했다. 여자는 천박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게 어떻다고요? 천박했다. 이렇게 되죠. 본시 천박했어.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본시 천박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천박했다. 그 여자는 천박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자기라는 말 때문에 헛다리 사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침대를 돌아가 가지고 자기 재킷을 챙겨야 되는데 침대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조차도 열받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나와서 밖으로 나온 그는 찬 공기를 들이마시 현기증 같은 것이 이랬다. 폴을 되찾지 못할지라도 그는 파리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생각에 재킷은 아마 매지가 갖고 올 테고 그러면은 비서를 통해서 매지 집에 가서 재킷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키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동안 운전에 몰두했다가는 이윽고 라디오로 한 손을 뻗었다. 조금 전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조금 전 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상대를 자기만큼 소중히 여기는 폴과 나의 경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그 여자는 천박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천박했다면은 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성적인 여자죠. 굉장히 지성적이니까 이제 결국은 생각했을 때에 폴만한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상대도 소중히 여기는 건 폴이었지 이 매지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사는 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파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에 있던 폴은 담배 연기가 목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거실의 창문을 열고 시몽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순간 그녀는 겁이 났고 그 상황에 놀랐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몽은 셔츠 깃을 풀어 헤친 채 침대에 길게 누워 자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벽장문을 열고 위스키를 찾아냈다. 그녀는 병을 들었다가 혐오감으로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시 내려놓았다. 눈으로 술잔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그녀는 주방으로 갔다. 개수대 안에 씻어놓은 잔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겉옷을 벗고는 욕실로 가서 화장을 고치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매만졌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재빨리 머리빗을 내려놓으며 외모에 약점이라도 있는 것처럼 단장에 신경을 쓰는 자신에게 반감을 느꼈다. 이건 분명히 시몽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 그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를 흔들어 깨우고 머리맡에 전등을 켰다. 그는 기지개를 켜고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벽을 등지고 돌아 누웠다. 시몽. 그녀가 건조한 어조로 그를 불렀다. 시몽이 몸을 돌리는 순간 폴은 자신의 머플러를 보았다. 그는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 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그런 맹목적인 숭배를 그녀는 줄곧 놀려대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고개를 전등 쪽으로 돌리게 했다. 그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짓다가는 즉각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나도 알아. 라고 대답하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가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반사적으로 쓸어 올려주려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에 몸을 기댔다. 시몽,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은 일을 해야 해. 나 몰래 술만 마시고 있잖아. 자는 씻어 나왔는걸? 당신은 어지르는 걸 몹시 싫어하잖아. 나는 어지르는 것도 싫고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게으른 것도 싫어. 그녀가 모질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가 일어섰다. 그녀는 그가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 뒤에 서 있는 것을 느꼈지만 일부러 몸을 돌리지 않았다. 나도 느끼고 있었어.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걸 말이야. 사랑에서 무관심으로의 이행이 너무 빠르군. 안 그래? 그가 물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시몽. 문제는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것,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바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야. 당신한테 일을 하라고 이미 말했었잖아.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럼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군. 그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그래. 그녀는 그의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입을 열었다. 내 말 좀 들어봐, 시몽. 그는 다시 침대에 앉아 기묘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폴은 그렇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위험에서 그를 끌어내려는 듯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계속 얼굴을 가린 채였다. 침대 끝에 앉은 그의 몸이 가볍게 흔들렸다. 한순간 그녀는 그가 취해 있다고 여기고 흔들리는 그의 몸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얼굴에서 떼어내려 했다. 그가 저항하자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목을 잡았다. 시몽, 날 좀 봐. 시몽, 이런 연극은 그만둬.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두 손을 떼어내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매끈한 얼굴은 조각상처럼 공허한 시선을 담은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자기 손을 그의 눈에 가져다 댔다. 무슨 일이야, 시몽? 말해줘, 무슨 일인지. 그는 몸을 좀 더 앞으로 숙이고는 몹시 지친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얹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 언젠가 당신이 나를 쫓아내리라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뿐이야. 그런데도 몸을 웅크린 채 때로는 희망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뿐이라고.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워. 때로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게 말이야. 특히 밤에는 더 그래.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일이 터졌어. 일주일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이 세상의 위스키를 모조리 마신다 해도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었지. 나는 당신이 조금씩 나를 증오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진 거야. 폴, 다음번에는 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팔을 뻗어 그를 꼭 끌어안았다. 그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몽, 그런 생각을 하다니 당신은 미쳤어. 당신은 정말 어린아이 같아. 자기, 내 가엾은 자기. 그녀는 그의 이마와 뒷밤에 키스했고 순간적으로 그런 자신이 마침내 모성의 경지에 이르렀노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잔인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고집스럽게 지금 시몽이 느끼는 일반적이고 오래된 고통을 달래주는 일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당신은 지쳐 있어.
당신은 버림받은 남자 역할을 연기했지만 그건 당신 자신의 상상의 소산일 뿐이야. 난 당신에게 애착을 느껴. 시몽, 몹시 집착하고 있다고.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것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정말 그뿐이야? 내가 가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일을 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내 옆에 누워, 폴.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난 당신이 필요해. 내게 키스해줘. 가만히 있어봐. 난 이 복잡한 옷이 정말 싫어. 폴.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진맥진해진 시몽은 그녀의 몸에 몸을 붙인 채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목덜미에 한 손을 올려놓으며 그녀는 어찌나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소유욕에 휩싸였던지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을 정도였다. 다음 날 시몽은 일을 하러 나갔다. 그는 상사와 그럭저럭 화해를 하고 몇 가지 서류를 살펴보고 폴에게 6차례 전화를 걸고 비로소 마음을 놓은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다음 저녁 8시 30분에 일에 지쳐 피곤한 모습으로 폴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기양양한 귀가를 연출할 수 있다는 유일한 목적에 그는 돌아오기 직전 어떤 바에서 4-2-1 게임을 하면서 2시간을 보냈다. 그는 게임 같은 건 정말이지 지루하다고 앞으로 빈 시간을 때우는데 몹시 힘이 들겠다고 혼자 생각했다. 이제 14장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에 담배 연기가 목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거실의 창문을 열고 시몽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폴이 일주일이 이제 지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시몽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게 합니다. 연구하면은 집에 와서 시몽하고 이제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봤더니만은 시몽은 위스키를 그렇게 잔뜩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마시고 난 뒤에 그래도 잔은 이렇게 헹궈가지고 해놔놓고 보니까 싱크대에 물은 떨어져 있고 잔에는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씻어서 그렇게 둔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제 폴이 열받아 합니다. 시몽을 깨웁니다. 시몽, 건조한 어조로 불렀습니다. 시몽을 몸을 돌리는 순간 폴은 자신의 머플러를 보았다. 시몽이 그 몸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폴의 머플러를 이렇게 하고 있는 폴의 머플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 안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맹목적인 숭배를 그녀는 줄곧 놀려대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웃을 기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차가운 분노가 엄습함을 느꼈다. 영감 집에서 그렇게 위스키나 낮부터 들이마시고 일은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랑만 추구하고 있다 할까? 그런 철없는 남자, 이 남자를 그냥 둘 수가 없겠죠. 무슨 일이야?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나도 알아. 대답하면서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검은 머리카락으로 반쯤 쓸어내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전에 같으면 쓸어내려주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죠. 영감 시몽이께 이제 한마디 제대로 하려고 이제 마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몽,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이제 마지막 그걸 날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은 일을 해야 돼. 나 몰래 술만 마시고 있잖아.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폴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폴에게만 폭 빠져 있는 이 젊은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죠. 첫 시작이 일주일 이후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폴이 이거를 간과할 수 없겠다고 해서 이제 제대로 얘기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얘기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시몽. 문제는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것,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바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야. 당신한테 일을 하라고 이미 말했잖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더만은 이 시몽이 하는 얘기가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음번에는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나를 떠날 수 있겠군. 그렇게 또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어조. 그래. 그녀는 그의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입을 열었다. 내 말 좀 들어봐, 시몬. 그는 다시 침대에 앉아 기묘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다. 그러더니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폴은 그렇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그래서 너무 그런 시몬의 그 모습을 본 폴이 그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위험을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로 갔다. 그는 계속 얼굴을 가린 채였다. 침대 끝에 앉은 그의 몸이 가볍게 흔들렸다. 한순간 그녀는 그가 취해 있다고 여기고 흔들리는 그의 몸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떼어내려 했다. 그가 저항하자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목을 잡았다. 시몬, 날 좀 봐. 시몬, 이런 연극 따위는 그만둬.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손을 떼어내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매끈한 얼굴은 조각상처럼 공허한 시선을 담은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자기 손을 그의 손에 갖다 댔다. 무슨 일이야, 시몬? 말해줘. 무슨 일인지. 그는 몸을 좀 더 앞으로 숙이고는 몹시 지친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내밀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언젠가 당신이 나를 쫓아내리라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뿐이야. 그런데도 몸을 웅크린 채 때로는 희망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이야.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워. 때로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게 말이야. 특히 밤에는 더 그래.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터졌어. 일주일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이 세상에 위스키를 다 마신다 해도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었지. 왜 이렇게 시몬은 위스키를 그러니까 들이마셨는가? 마치 온 세상의 위스키를 다 들이마시더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는 당신이 조금씩 나를 증오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무섭죠.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진 거야. 폴. 다음번에는 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한 채 팔을 뻗어 그를 꼭 껴안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시몬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껴안아 주지요.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한 채 팔을 뻗어 그를 꼭 껴안았다. 그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그녀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몬, 그런 생각하다니 당신은 미쳤어. 당신은 정말 어린아이 같아. 자기, 내 가엾은 자기라고 또 불러줍니다. 여기서도 자기. 재미있게 되어 있죠. 앞쪽은 자기라고 부르는 바람에 지금 짝 나버렸죠. 그래서 나와버리는 자기 때문에 됐는데 여기는 자기라고 하면서 또 둘이 또다시 뜨거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와 두 뺨에 키스했고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자신이 마침내 모성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자는 다 이런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모성애가 발동됐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잔인한 일이었다. 아니 또 이건 또 뭐야? 이 같은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는 그녀 자신에게는 이게 또 잔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해설에도 앞쪽에 나왔죠. 앞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쪽에서는 10대다운 그런 심리를 묘사하고 들여다봤다면 10대다운 심리라는 건 뭡니까? 자기 위주의 심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심리적인 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라는 식으로 10대답게 간단하게 이렇게 심리가 됐다면은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걸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설을 해드리게 되면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건 단순히 같이
엄하케를 가자고 물었던 말인데 이 물음이 폴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10대 때에 들어봤던 이런 것처럼 지금 39살 나이에 이 질문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같은 형태의 질문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 있게 그 질문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신 있게 그걸 물어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소설이 쭉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께 이렇게 들다봤더니만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골몰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묻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 특히 감성적으로 이런 질문을 못했다는 거고. 그런데 가로늦게 39살 나이에 이제 이 질문을 하나 툭 받게 됐을 때 상당히 자기 자신을 계속 이 질문을 던져오고 있는 게 이 소설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이같이 또다시 시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서 모성애를 발동됐죠. 또 그러면서 시몽을 그렇게 둘밤에 키스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게 깊숙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께는 잔인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상당히 깊이 있다 할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왜 그런가 하면은 그다음 얘기가 왜 잔인했다고 또 말하는가 하면 그다음에 보면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고집스럽게도 지금 시몽이 느끼는 일반적이고 오래된 고통을 달래주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미묘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죠. 미묘한 인간 내면을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시몬께 그렇게 외관적으로 얘기되는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면 속에 깊숙이 시몬이 느끼는 그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느꼈던, 그러니까 10대 이후에 그냥 지났던 거를 다시 일깨워줘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고통, 일반적이고 오래된 고통을 달래주는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당신은 지쳐 있어. 당신은 버림받은 남자 역할을 연기했지만 그건 당신의 자신의 상상의 소선일 뿐이야. 난 당신에게 애착을 느껴, 시몽. 몹시 집착하고 있다고.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딴 데 가 있었던 것뿐이야. 그녀가. 역시 폴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시몬께 하는 얘기가 너무 집착해 있는 것 아닌가? 맞죠? 사실은 집착해 있습니다. 제가 저같이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집착해 있는 거, 그런 집착한 거고. 정말 그뿐이야? 내가 가버리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하면서 시몬이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하면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일하는 것일 뿐이야. 그 다음에 시몽이 하는 얘기,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 폴, 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떠나겠다 그랬으니까 난 당신이 필요해. 난 당신이 필요해. 내게 키스해줘. 가만히 있어봐. 이 복잡한 옷이 정말 싫어, 폴. 처음에는 키스해줘. 그렇게 하면서 폴이 퇴근해서 입었던 옷 그대로서 키스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복잡한 옷이 싫다는, 뭡니까? 다 벗으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둘이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시몽은 그녀의 몸에 몸을 붙인 채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목덜미 한 손을 올려놓으며 그녀는 어쩌나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소유욕에 휩싸였던지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녀는 어찌나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소유욕에 휩싸여 있었던지 폴도 자세히 보게 되면 소유욕, 이 젊은 변호사인 이 남자를 소유하고 싶다는 그거의 심리 속에 있지. 참 솔직하고 또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죠. 그렇게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심한 소유욕에 휩싸였고 그 소유욕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었는가? 다음날 시몽은 일을 하러 나갔다. 그는 상사와 그럭저럭 화해를 하고 시몽이 그렇게 하는데 일하러 갔겠죠. 몇 가지 서류를 살펴보고 폴에게 6차례 전화를 걸고 6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십니다. 비로소 마음을 놓은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저녁 8시 30분에 일에 지친 피곤한 모습으로 폴의 집으로 돌아왔다. 일하고 왔으니까 이런 의기양양한 귀가를 연출할 수 있다는 유일한 목적에
그런 돌아오기 직전에 어떤 바에서 4-2-1 게임을 하면서 2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아직 폴이 퇴근할 시간이 안 되니까 먼저 게임을 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게임 같은 건 정말 지루하다고. 그거는 애인도 없고 그럴 때나 할 일이지 참 지루하다고 게임이 보는. 앞으로 빈 시간을 때우는데 몹시 힘들겠다고 혼자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소설은 깊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될 건가라는 궁금증이 저절로 솟아오릅니다. 과연 폴은 이 시몽하고 끝장낼 건가? 시몽하고 결합하면서 끝장나는가? 요전에 울면서 끝났는 로제하고 또다시 뭔 일이 벌어질 건가라는 게 다음번 15장에서 또 이어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 소설은 매우 심리 깊숙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소설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보시면 좋은 그런 작품이 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